오후 4시에 지식충전쇼 이야기 더 지금 시작합니다. K방산 잭팟이 북유럽에서 또 터졌습니다. 노르웨이가 차세대 장거리 포병 전력으로 미국과와 또 우리 다연장 로켓 천무를 검토를 해왔는데요. 최종 우리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자기임무 하달 일반 사격 무장 완료. 쏴. 이게요, 몇 천억이 아니라 거의 조 단위 규모의 잭팟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이게 꺾은 게 경쟁 상대가 미국의 세계적인 방산 기업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많은 국민들도 이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미국 록히드 마틴의 기동포병 로켓 하이마스가 천무와 경쟁을 했는데 천무가 한마디로 승리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천무는 요즘 K방산의 효자 품목이라고 불릴 정도로 네. 정말 많이 희소식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마스도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네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의 반격을 할 때 상당히 효과를 거뒀다, 정밀 타격을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요가 급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천무가 사실 초기에는 유럽의 방산 시장에서 하이마스의 대체제가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기술 경쟁력이라던가 가성비에서도 굉장히 좋다 이런 호평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가성비요? 아니 근데 이경미 변호사, 단순히 그냥 가성비 좋다고 선택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재원에서 좀 차이가 많이 큰데 일단은 지금 그 비교를 해보면 하이마스 같은 경우에는 70km 사거리 미사일을 최대 6발까지 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천무 같은 경우에는 80km짜리 미사일을 12발을 쏠 수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사거리도 중요한데 이 하이마스 같은 경우에는 300km 미사일을 한 발만 쏠 수 있지만 지금 천무 같은 경우에는 그에 육박하는 290km짜리 미사일을 2발을 동시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재원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나서 이게 단순히 가격적으로 가성비만 좋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재원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우세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납길 역시 또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사실 우리 천무가 제가 북유럽 얘기를 드렸지만 노르웨이가 처음이 아닙니다. 불과 지난달에도요. 보면은 에스토니아 그리고 폴란드에서 이렇게 낭보를 좀 전해 왔었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노르웨이까지 지금 뚫게 된 거죠. 이 정도면 효자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닌데 일단 대체 어떤 무기예요? 네, 이 천무 한자어를 풀이를 하자면은요 하늘을 뒤덮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많은 로켓탄들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일제히 사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명으로 강철비라고 불리운다고 합니다. 네, 하늘에서 떨어지는 300발의 구슬 폭탄, 이거는 축구장 3배 면적을 초토화시키는 그 위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천무는 발사 차량 한 대로 1분 안에 로켓 12발을 연속 발사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도, 그 방향을 유도할 수 있는 유도 로켓의 경우에는요. 네네. 최장 80km 떨어진 표적을 정밀 타격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거리 한 80km 되는 유도탄이 순식간에 이게 연속으로 막 발사돼서 목표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성능까지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게 기습 공격에도 강하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차에 실으니까 기동성도 우수한데 예. 이게 또 이제 넓게 포진한 적을 한 번에 쓸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천무가 시속 80km에 초탄 발사도 무려 7분 이내에 가능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기습적으로 이렇게 타격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또 빠른 대응도 가능할 정도로 지금 우수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탄착 정확도가 높은 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5m 이내로 대량의 화력을 정밀하게 집중시킬 수가 있어서 뭐 북한 장사정포 사거리 밖에서도 아군 피해 없이 이런 공격 원점과 중심 타격이 가능하다는 그 우수한 장점이 있습니다. 북한 장사정포요? 그 장사정포 하면은 그 북한이 서울 불바다 위협 때 등장하는 그
큰 무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게 상당히 위협적인 재래식 무기인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저런 장사정포요? 저렇게 해안까지 쫙 배치되어 있는데 이거를 천무가 어떻게 제압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보시게 되면은 북한군이 지금도 휴전선에 집중 배치한 화력이 바로 장사정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성 금천 지역의 북한군 2군단 포병의 핵심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대부분 동굴 진지 같은 갱도에다가 숨겨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포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 사격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방공망 무기 요격을 통해서도 이것을 방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미사일보다 더 위협적이다, 위력이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북한의 장사정포가 시간당 뭐 8,000발씩 이렇게 쏟아붓게 된다면 정말 상상하기 싫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북한의 자주포와 장사정포가 그 사정거리 65km 정도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그 밖에서 발사를 하더라도 우리 장사정포가 그것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게 되는 거거든요. 북한군의 도발 원점, 우리 킬체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원점 타격도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전선 이남에 바짝 붙여서 쏘게 될 경우에는 전진 배치되어 있는 북한의 주요 사령부 이런 것들도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 지도부에서는 이것을 신경 쓰지 않을 도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방어에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어쨌든 효자 또 수출 품목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잭판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요. 이게 지금 뭐 이제 수조 원대 잭팟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더 큰 잭팟이 터질 수 있는 곳이 또 있어요. 바로 이제 캐나다인데 지금 이거 따내려고 총력전 벌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캐나다 잠수함 사업인데 이게 무려 60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제 공을 들이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인 강훈식 비서실장이 지금 캐나다에서 지금 정부의 최고위급 인사들을 연쇄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만나서 이 대통령의 친서까지 지금 전달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한국 잠수함도 소개를 하고 그 마인드가 정말 좋은데 내 아들과 딸이 탄다는 마음으로 설계도 하고 제작을 한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이런 표현이 들어갈 줄 몰랐습니다. 5스타 호텔처럼 만들고자 한다. 그 잠수함을.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공을 들여가면서 지금 홍보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잇따라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바라면서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이번에는 대중문학의 소식 하나 준비했습니다. 주인공은 자리하지 못한 생일 파티가 열렸다고 합니다. 5개월 전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난 이분 얘기입니다. 옛날에 어떤 거 했냐면 제가 데뷔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이거예요. 도둑놈이 담 넘어 들어가려고 담을 딱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밑에서 빨래하고 있던 영식이 엄마가 이렇게 보고 도둑이야! 안 들어가면 될 거 아니야. 옛날엔 이런 거 가지고 웃었어요. 자, 이 전윤선 선생님의 생일이 다가오자 스승의 빈자리를 채웠는데 그건 다름 아닌 생전에 아끼던 제자들이었던 겁니다. 자, 이틀 전이 전윤성 선생님이 또 생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신봉선 씨, 방송인 신봉선 씨가 스승을 찾아뵈면서 소풍이란 단어를 썼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사랑했던 사람이 세상을 먼저 떠나고 나서 그 사람의 납골당을 찾아가는 길이 즐겁지만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또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시간, 존경의 마음이 되살아난다면 굉장히 또 기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소풍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요. 이틀 전 전유성 씨의 생일날 아침부터 신봉선 씨가 무려 왕복 10시간의 거리를 오가면서 동료들과 함께 전유성 씨의 납골당을 찾았다고 합니다. 코미디 시장이라는 극단 동료들과 함께했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극단을 이끈 사람이 전유성 씨. 그래서 전유성 씨에 대한 호칭도 스승님, 선배님이 아니라 시장님이라는 표현을 썼었고 또 이렇게 인연을 이어간 게 사실 20대부터이기 때문에 그 시절에는 많은 이 배우들이라든가 코미디언들이 생활이 어려웠을 수도 있고 아직까지 기량이 많이 쌓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때의 모습들을 서로 회상하면서 가끔 웃기도 했다 이런 소식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봉선 씨와 전유성 씨는 좀 특별한 관계입니다. 전유성 씨가 직접 인정한 극단 일기 제자가 바로 신봉선 씨인데요. 이런 인연을 맺게 된 사연도 참 독특합니다.
코미디언 시험에서 3번 이상 떨어진 사람만 교육을 본인이 받아주는데 네네. 신봉선 씨가 이렇게 여러 차례 시험에 떨어지고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제자로 삼아서 가르쳐줬다. 이런 소식이 전해집니다. 예. 그런데 이 전유성 씨가 사실 교육 방법이 굉장히 독특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보통 우리가 이제 코미디언 수업을 한다고 하면 뭐 이 시나리오를 쓰게 한다던가 이런 네네. 훈련을 생각을 하는데 지루박하고 탭댄스를 가르쳤다. 네? 그러니까 춤을 가르쳤다라고 하고요. 오. 또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고 이회선 선생이 쓴 글쓰기의 공중부양을 교재로 글쓰기 훈련을 같이 했다. 이런 소식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전유성 선생님 하면 사실 코미디계의 또 대부여서 후왕양성에 정말 진심이셨고 그만큼 또 따르는 후배들도 참 많았는데요. 특히 전유성 씨가 교수 시절에 만나서 각별히 아꼈던 제자는 바로 이분이었죠. 병원에서 교수님은 제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친구 즐거웠다 고맙다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제자를 넘어서 친구라고 불러주셨고 어린 제자라도 존중해 주셨던 분, 그분이 바로 우리 교수님이셨습니다. 꼭 다음 생에도 제 교수님으로 나타나 주세요. 다음 생에도 또 교수 제자로 만나자 이 말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김신영 씨도 이번 생일에 좀 특별한 이벤트를 열었어요. 그렇습니다. 1월 28일 전유성 씨의 생일을 맞아서 전유성 씨는 없지만 전유성 씨의 생일을 축하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던 건데요. 특별한 생일 공연이 마련됐던 것이죠. 이 자리에서 지난 연말에 김신영 씨가 한 방송사에서 대리 수상한 방송연예대상 공로상이 있었는데 그것을 전달하는 그런 이벤트도 열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예. 공로상 받을 때도 웃음과 눈물이 반반씩 섞인 소감을 얘기해서 듣는 사람들조차도 가슴이 먹먹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제자 김신영입니다라고 시작하는 이 멘트는 사실상 그 사제지간의 인연이 23년이나 지속이 돼 왔었다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을 받는 순간에도 직접 교수님께서 받으셨어야 하는데 이렇게 제자를 귀찮게 하시냐 이렇게 말을 띄었고요. 예. 사실 사람을 웃기려면은 네가 먼저 즐거워야 된다. 네가 먼저 웃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면서 사람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전유성의 제자가 될 것이다. 이런 다짐의 뜻도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공로상도 전달하고 2026년을 맞아서 많은 분들께 새해 덕담도 나누면서 더 열심히 하는 희극인이 되겠다고. 그래서 전유성 교수님, 그러니까 스승님의 뜻을 계속 실천해 나가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또 생일을 맞아서 후배들이 표한 이런 마음을 전유성 선생님이 정말 이제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이 김신영 씨에게 특별한 선물을 좀 남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전유성 씨가 제자 김신영 씨에게 평생 간직하고 싶은 10만 원을 남겼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그래요? 예. 그냥 돈이 아닙니다. 굉장히 특별한 사연이 있는데요. 조혜련 씨가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전유성 씨가 세상에 떠나기 몇 시간 전에 김신영 씨를 불러서 10만 원을 봉투에 넣어주면서 기름 넣어 신영아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마 이 병원을 찾느라 왔다 갔다 한 제자가 마음이 쓰여서 주유비를 하라고 주셨던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김신영 예. 씨에게 사실 이 돈은 그냥 주유비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김신영 씨가 추도사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주신 10만 원, 제자들을 챙기는 마음을 보물로 챙기겠다라고 하는데 단순히 돈이 아니라 얼마나 스승이 제자를 아꼈는지 마지막 가시기 전까지 살뜰하게 챙겨주셨던 그 마음이 소중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무려 23년을 함께해온 또 스승과 제자였던 만큼 서로를 향한 그 마음의 깊이를 어찌 헤아릴 수 있을까요? 병원에 계시면서 자꾸 서울 가서 일하라고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교수님, 저에게는 병원에서의 4일이 40년 중에 가장 진실되고 진심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코미디계의 대부로 전유성 선생님이 많은 울림을 여전히 이제 후배들에게 주고 계신다면 영화계에는 안성기 선생님을 또 그리워하는 후배들의 목소리가 여전하더라고요. 네, 안성기 씨 별세 이후에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많은 미담들이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특히 송승환 씨의 경우에는 그
안성기 씨가 별세하시던 주간 토요일에 예. 본인의 70세 생일 그리고 데뷔 후 6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 공연을 하면서 리셉션을 기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예. 마침 그때 안성기 씨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리셉션을 취소하고 공연만으로 대체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송승환 씨가 회상하기로는 이 안성기 씨의 성실함, 이거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거예요. 후배들이 정말 배울 점이 네. 있는 표상과 같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저 정도로 성실할 수 있을까 예. 싶을 정도로 성실하셨다고 회고를 했습니다. 너무 일찍이 떠나신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도 전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신현준 씨의 경우에도 송승환 씨처럼 안성기 씨를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영화 무사를 촬영할 때였는데 사실 그 무사에서 이제 활 쏘는 역할을 아마 안성기 씨가 맡았던 모양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내가 명색이 활을 쏘는 궁사인데 아무리 갑옷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내 근육이 이 정도로는 안 되겠다라는 다짐을 얘기하면서 예. 팔 어깨 근육을 어마무시하게 키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료이자 후배인 신현준 씨가 보기에는 저렇게 갑옷 속에 가려져서 보이지도 않을 텐데 저 정도로 근육을 늘리는 노력을 하시는 걸 보니까 저 배우의 자세라는 것은 감히 따라가기가 어려울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회상을 했습니다. 저는 참 선배로서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이 스승 본인이 귀감이 되려는 자세를 보여주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경민 변호사, 교단이랑 현장에서 또 이 모두를 또 보여주셨던 그런 대부가 계세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제 연기하는 모습이 선할 정도인데 예. 바로 이순재 씨입니다. 이 유연석 배우가 지난 11월에 이 이순재 씨에 대해서 SNS에 이제 글을 올렸던데 그때 당시 대학교 때부터 뵀던 선생님은 정말 큰 어른이시고 참 스승이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유연석 씨가 이제 사실 이제 무명 생활이 길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10년간의 무명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 덕분이었다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순재 선생님께서 10년은 묵묵히 해낼 줄 알아야 한다 이런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뼛속 깊이 새기고 있다라고 이제 했었고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학교나 이런 현장에서 봤을 때 연기에 대한 열정과 배우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감탄하고 또다시 배우게 됐다라고 하면서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한다라고 했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찍었던 예. 여러 장의 사진도 게시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대중문화계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여전히 큰 울림을 주고 있는 자, 이번에는 북한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북한 김정은을 태우고 쌩쌩 달리던 백마. 자, 이게요. 알고 보니까 물 건너온 귀한 몸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북한 전문 매체가 김정은의 에마들을 좀 추적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러시아 농장산이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김현수 평론가. 북한에서 사실 백마 하면은 자, 영상 한번 볼까요? 김정은이 저렇게 설원을 달리는 저 장면부터 사실 전 떠오르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런 말들이 수입산이었던 거군요. 그렇죠. 타타르스탄이라는 국가를 아십니까? 약간 우리에게는 생소한데요. 예. 러시아 연방공화국 소속의 타타르스탄 자치공화국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들뿐만 아니라 북한 장성들이 이 군마를 공급하는 최대 공급지로 타타르스탄 이곳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해진 것인데요.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타타르스탄 정부가 7년간 순종마를 15마리 이상 공급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타타르스탄의 한 농장주에게서 확인을 해봤더니 네네. 북한 열병식에서 왜 이렇게 북한 장군들이 말을 타고 행진하는 모습들이 종종 관찰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는 저 잿빛 말, 회색 말 역시도 그 타타르스탄의 한 자신의 농장에서 나왔다고 고백하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김정은은 특수기병연대를 따로 두고 있는데요. 김정은은 물론이고 북한의 엘리트 계층 역시 러시아산 수입말을 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니 사실 북한에도 말은 있을 텐데 이게 대체 그러면 어떤 종이길래 내부 북한 경제도 좀 어려운데 저렇게까지 수입산 말을 고집했던 걸까요? 독재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고급 스포츠카나 세단하고 그다음에 고급 요트, 그다음에 명품 말이거든요. 근데 정확히 우리 민국 씨가 들으신 것 같아요. 오를로프 종이라는 게 이게 오를로프 트로터라는 그 종인데 한번 언론에도 났었어요. 김정은이 2019년에 백두산 등정할 때도 이 말을 탔거든요. 그게 이제 완전 백마도 아니고 약간 점이 이렇게 검은 점이 이렇게 섞여 있는 아주 명품 말인데. 그런데 이 종이 오를로프 트로터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요?
예, 사실 뭐 품종에 따라서 또 혈통에 따라서 말 가격이 천차만별일 수 있는데 네. 이 오를로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싼 거는 몇천 달러이지만 예. 사실상 저렇게 고위층에게 수출되거나 구매가 되는 것은 뭐 15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오는데요. 오, 예. 우리 돈으로 따지자면 한 마리에 2억 원 이상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이게 오를로프종이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품종은요, 러시아의 귀족이 개량한 품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준마, 네. 아주 이 승마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잘생기고 위용 있는 말이기도 하고 속도도 빠르고 지구력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주인에게 굉장히 순종을 하기 때문에 승마인들로서는 상당히 애호하는 품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한 마리에 2억 원이라고 하니까 아무나 탈 수 있는 건 아니고 북한에서도 아마 최고 지도자들이라든가 권력자들이 본인을 과시하는 용으로 좀 활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됩니다. 한 마리에 수억 원까지. 그런데요, 김정은이 말에 이렇게 비싼 돈을 좀 들이는 이유가 물론 김정은의 좀 개인적인 취향도 있겠습니다만 북한의 특수한 내부 사정과도 얽혀 있다고 하네요. 신 장군님께서 얼마나 신이 나게 말을 잘 타시고 총을 잘 쏘셨는지 이날 백두산의 대장수이신 김일성 대원수님께서와 백두산의 여장수이신 김정숙 어머님께서 백두산의 아들이 다르긴 다르구나, 훌륭한 장수감이로구나 하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자, 저게요. 그 북한에서 방송된 한 어린이 프로 얘기였습니다. 이 백마탄 초인 이미지가 김현중 평론가. 그러니까 김씨 일가 정통성에는 뭐 상당히 중요한가 봐요. 보면은 김정은도 저렇게 한 손으로 말 탄다고 보도하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능숙하게 승마하는 모습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네. 저 장면이 그러니까 굉장히 북한에 있어서는 상징적인 장면인 것입니다. 사실 김정은의 체중이 2022년 많이 체중이 나갈 때는 140kg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하거든요. 네네. 물론 오르내리는 좀 있습니다만 저 정도 체중이면 사실상 저렇게 말을 타고 질주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요. 하지만 굉장히 승마 실력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북한 지도자들의 경우에는 대대로 우리가 보통 보는 그 서구식 승마법이 아니라 그 한 손을 저렇게 놓고 타는 북방식 유목 스타일로 승마를 한다고 하는데요. 방식. 그리고 저 백마를 예. 타는 것은 상당히 상징성이 있습니다. 백두혈통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씨 일가에게 백마 탄 초인 이미지를 부여하는 거죠. 대대로 저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선대인 김일성 시절에는 백마를 타고 항일 무장투쟁을 했다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고요. 이어서 그 후대인 김정일 장군님 백마 타고 달리신다라는 노래를 제작할 정도로 이러한 그 정도. 초현실적 이미지 선전을 선동술의 일환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대를 이어 내려와서 예. 김정은에 이르러서는 한 손을 놓고 저렇게 달리는 모습으로 상징화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김정일이 백마 타는 모습도 또 보도를 했었네요. 이렇게 북한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실세인지 좀 보고 싶으면 김정은 옆에서 같이 말 타는 사람을 한번 보면 된다, 이런 말도 있다고 하는데요. 김주애 생각을 해보면 김주애가 후계자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왔던 것도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김주애 말이 이때 등장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저 순간인데 저게 2023년 2월 8일 바로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서 열렸던 북한 건군절 75주년 열병식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김정은의 딸 주혜 씨의 백마가 처음으로 공개되던 순간인데 조선중앙TV에서는 이때 당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명마 뒤에 사랑하는 자제분께서 제일로 사랑하시는 충마가 그 뒤를 따라 열병 흐름을 이끌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김주애가 백두혈통의 상징인 백마를 갖고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말이 열병식에 참여한 거를 이제 공개적으로 천명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김주애 씨가 결국은 이제 이 통수권자인 김정은의 딸이고 정통성 있는 백두혈통의 사세대다, 이렇게 이제 공표를 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 말이라는 게요, 곧 권력의 상징이자 또 정권 정통성 그 자체인 겁니다. 심지어 코로나로 그 몇 년 동안 국경을 좀 봉쇄했다가 북한이 이게 풀리자마자 또 들여온 것도 식량보다는 김정은의 말이 먼저였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렇게요. 러시아에서 먼저 이렇게 딱 차단이 봉쇄가 해제되면서 러시아에서 처음 들어온 게 이게 러시아 오를로브종 순종 말이었다.
하얀 말. 식량이 네, 그게 기차로 들어왔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이건 거짓말일 것이다. 파란 풍을 씌운 이게 열차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열차에 뭐가 들어있는지 밝혀질까봐 안전원들이나 보안원들이 그 10m에 하나씩 이렇게 줄을 이렇게 서가지고 차단을 했던 거예요. 거기 붙은 거예요. 붙었는데 즉시 이렇게 사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차가 지나갈 때 들어보니까 그게 말 울음소리 같이 이렇게 짐승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게 좀 충격이었어요. 그 코로나 시기에 진짜 그 코로나에 걸려 죽은 사람보다 이렇게 굶어 죽은 사람들이 더 많은데. 사실 코로나 때 그 북한이 국경이 막혀서 이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제2의 고난의 행군이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주민들이 그러면 저걸 보고 무슨 심정이었겠어요? 그러니까 북한 내부의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실 많은 외신들은 이런 현상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2년 11월 북한과 러시아가 철도가 재개됐었죠. 그런데 로이터가 전한 바에 따르면 그 철도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소위 북한의 인민을 위한 식량이 거기 실려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 실려 있었다. 이렇게 전한 바가 있습니다. 30마리의 말이 호송됐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 달에만 51마리가 북한으로 이렇게 건너갔다고 합니다. 예. 저희가 아까 왜 말 한 마리가 뭐 몇천 달러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뭐 억대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추정해 보면 말을 수입하는데 상당한 금액이 쓰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또 2024년 북한에 엄청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수가 1000단위를 넘어간다라는 소식이 나올 정도였는데요. 사실 북한에서도 저런 모습이 공개된 바 있고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근접하기가 어려워서 기차로 이동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진 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수해 복구도 아직 완전히 안 된 상태에서 말이 또 24마리가 수입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상당히 어려웠던 경제 상황 하지만 고가의 말이 수입되는 이 모습이 좀 대조적으로 비판적 여론을 외신을 중심으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의 말 이야기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사건 사고 소식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평소에 혹시 사패산 터널을 다니셨던 분들이 있다면요. 이 소식 한번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지금 경찰이요. 매우 다급하게 분실물 주인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뭘 잃어버린 거죠? 예, 잃어버린 금팔찌 주인을 찾습니다. 그런데 네. 10돈도 아니고 100돈이라고 합니다. 100돈이요? 요즘 뭐 금 시세가 예.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다라고 하는데 1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해요. 오. 한 남성이 지난달 26일 예. 사패산 터널 인근에서 금팔찌를 습득했다 이렇게 의정부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경찰에서는 일단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네. 전국의 분실물 신고 내역을 조회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100돈짜리 팔찌 잊어먹었다는 분실 신고는 발견하지 못했고요. 이게 혹시 예. 범죄와 연관된 건 아니냐라고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범죄 관련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도 궁금해져요. 그 100돈 금팔찌라는 게 사실 저는 본 적이 없어서 이게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한번 양해를 구해서 자료 화면을 구해봤습니다. 이거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한 100돈 정도 되는 금팔찌라는 겁니다. 이게 뭐 한 넓이만 해도요. 저거는 한 2.5에서 3cm 정도 가량 된다고 하는데 자 이걸 어떻게 잃어버렸나 싶기는 합니다만 만약에 이경민 변호사 주인 못 찾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이제 지금 갖다 주면 경찰에 갖다 주면 이거를 이제 주인을 찾는다는 공고를 올리게 됩니다. 그 공고를 올리고 나서 6개월 내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럼 이 갖다 준 사람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유실물법 시행령에 이제 11조에 나와 있는데 네네. 그럼 6개월 이후에 이제 습득자가 소유권을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그로부터 또 3개월 동안에 이 습득자가 나 안 가져가겠어 이럴 수도 있습니다. 네네. 저 금팔찌는 근데 가져간다고 할 것 같긴 한데 안 가져가겠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이 습득자도 가져가지 않고 예. 소유권이 이제 국고로 기속이 되는데 근데 그런 절차 없이 만약에 경찰에 가져다 주지 않고 본인이 그냥 가져간다면 이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습득자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어쨌든 주인을 좀 찾아야겠죠. 전현 평론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궁금해요. 아까 사패선 터널이라고 했으니까 대략 위치가 어떻게 돼요? 네, 사패산 네. 터널은요 경기도 의정부 IC와 송추 IC 그 인근을 연결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개통했을 예. 때 굉장히 많은 뉴스가 쏟아졌는데요. 그 이유는 편도 4차선, 길이 4km로 세계 최장 광폭 터널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개통했을 때 뉴스를 보면은 와 세계 최장 터널이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중요한 것은 터널 아니든 인근이든 도대체 누가
어떻게 100톤이나 되는 금팔찌를 떨어뜨렸는지 어떤 그러니까요. 연유에서 예. 저 물건이 발견되는지 사실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주인은 누구이며 어떻게 저기서 분실됐는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요즘 금값이 정말 너무 금값이라서 절대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혹시나 그 주인이 아닌 분이 이거 제 건데요 하고 가서 하면 어떡해요? 그럴 경우. 그렇죠. 이게 그러면 이제 소유권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네. 근데 경찰 입장에서도 이제 이런 분들이 오게 되면 그 소유권이 본인한테 있다는 것을 본인이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구입을 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 계좌이체 내역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금팔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공을 한 그쪽에도 이제 기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증명을 할 자료를 갖고 방문을 해야 되고, 예. 만약 그런 부분들이 미진하다고 한다면은 결국 이제 경찰 입장에서 줄 수 없다라고 할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이제 소송으로 가서 그 소유권자가 이제 입증을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재판부에서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되게 또 주인을 찾고 있는 금 얘기 해봤지만 이렇게 순금 한돈에 100만 원이 가까이 되는 이 시대에 금값이 워낙 천정부지로 치솟다 보니까요. 요즘 이런 소식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뛰는 금값에 또 관심을 끌어모으는 게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제가 6만 원 주고 샀는데 이 20개를 지금 검색하니까 20만 원씩 하더라고요. 미래를 보고 뭐 투자를 하는 거죠. 일주일에 한 개, 두 개 파는 데다가 지금 뭐 대량으로 막 몇십 개씩 사시더라고요. 20, 30개씩. 그러니까 골드바, 실버바도 아니고 구리바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금 대신 은, 은 대신 동인 건가요? 이렇게 예. 생각이 되는데요. 국제 구리 현물 가격이 많이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도 장중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는데요. 월간 가격만 비교를 해보더라도 톤당 가격이 한 달 새 10.8%가 올랐습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은 약 183만 원이 그래요? 상승을 예. 한 건데요. 이 원자재 값 상승이 되다 보니까 구리가 이제 투자처로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증권사에서 구리 ETF를 상품을 내놨더니 지난 일주일 동안만 131억의 투자가 그래요? 모였다고 예. 합니다. 오. 그리고 지금 현재 온라인 재테크 커뮤니티 등에서도 이 구리바에 대한 정보를 많이들 네네. 공유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구리라고 하는 것은 이 현물이 대체재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과 은과는 조금 다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대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현물에 그 투자하는 원리에 대해서 구리값의 가격 변동에 대해서 일반 투자자들은 알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뒤늦게 뭐가 유행이라더라. 그러니까 이제 골드바, 실버바에 이어서 브론즈바까지 네네.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위험성이 따를 수 있다는 그렇죠. 점을 예.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핵심만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몰랐던 이야기 더 시간입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사실요, 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26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요 자기 SNS를 통해서 기습 선언을 했죠. 이렇게요. 한국의 입법부, 국회가 합의를 지키고 있지 않다라면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원복시키겠다 이렇게 밝힌 거죠. 사실 그리고요 이 발언을 내놓은 다음 날에는 트럼프가 또 이런 답변도 내놨습니다.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본 교수님 관세 올리겠다 으름장 놨다가 아니다 한국과 함께 또 해결책 마련할 것이다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왜 이래요? 트럼프가 트럼프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이름 따라간다는 이야기가 네. 있죠. 근데 이름이 하필 트럼프입니다. 예. 이제 카드에서 최고이기 때문에 거의 뭐 왕같이 행동을 하는 것이죠. 짐이 곧 법인이라 이것이 이제 외교 관계에서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과 지난번 경주에서 네. 이재명 한국 대통령과 합의를 냈지만 그러니까요. 예. 본인 입장에서는 왜 이게 빨리 최종 타결이 안 돼서 미국에 돈이 안 들어오느냐 이거거든요. 아니면은 우리가 카드가 많기 때문에
한국에 이제 관세를 25% 올릴 테니까 알아서 해라. 네네. 그다음에 정부가 대응을 하고 메시지를 전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다. 즉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경고 메시지가 전달된 것 같으니까 다시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낼 것이다. 네네. 다시 또 숨고르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자 오늘 트럼프의 전해진 발언 중에 충격적이었던 게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세계에 있는 무역 상대국을 상대로요. 뭐라 그랬냐면 현금 인출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 너무 논란이 클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뭐 듣는 입장에서 뭐 어쨌든 우리도 거기에 포함돼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상당히 좀 기분 나쁜 절의 현금 인출이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러한 것들 맥락을 놓고 본다라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들이 예. 우아하고 견고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우리가 그들을 지켜줬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우리를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예. 내가 펜대를 하나 굴리기 시작하면 예. 수억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맥락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뭐 우리가 낼 의지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트럼프의 의지에 따라서 상대방 국가들이 그동안 받은 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미국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맥락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우리한테 관세를 다시 25%로 매기겠다 이렇게 한 상황이고 이 발언은 아직 뭐 철회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상당히 바쁩니다. 부랴부랴 지금 통상 책임자들이 미국으로 가 있습니다. 전방위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협상이 어땠는지 우리 산업부 장관 발언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관세 인상은 막으셨나요? 그렇게 뭐 막다 안 막다 그런 이야기까지는 아니고요.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인가요? 그렇죠.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닙니다. 일단 만났어요. 근데 아직 결론이 안 났다는 얘기 같아요. 김정관 장관께서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한국의 국가이익이 걸려 있고 김정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꼭 집어서 경주에서 터프, 굉장히 협상이 힘들다, 그렇죠. 만만치 않은 네. 사람이다 이야기하고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대임은 분명하죠. 따라서 김정관 장관이 러트니 상무장관과 많은 대화를 했다 그러는데 여기서 한국의 입장을 합리적으로 설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러트닉 장관이라든지 베센 재무장관이 최종 결정권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상태가 현실입니다. 만기 침란을 하는 일종의 황제 같은 왕 같은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보스를 모시고 일하는 미국의 장관들이 그 자리에서 한국이 어떤 합리적인 설명을 했을 때 그렇구나라든지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 결정을 못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위를 쳐다보면서 이걸 결제 서류를 가지고 갔다가 혼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사업하는 시기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100%, 120% 양보를 해라. 그 입장만 계속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보여주면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리 김정관 장관이 합리적인 설명하더라도 러트니 장관도 수긍을 하겠지만 전문가로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계속 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한국에 더 양보할 거 없냐, 더 양보할 거 없냐 이런 식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트럼프가 오케이 할 때까지는 뭐 별 수가 없을 거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굉장히 오래된 협상이 길게 지루하게 피곤하게 갈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산업부 장관은 원래 지금 이제 캐나다의 그 잠수함 사업 따내려고 갔다가 이 소식 듣고 그냥 부랴부랴 지금 미국으로 간 건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그건 난 모르겠고 왜 돈이 아직 안 들어오냐, 3,500원 달러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를 꼭 집어서 아니면 25% 다시 올리겠다 얘기하는 거죠. 협상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자고 나면 바뀐다 이런 말이 돌 정도로 이 트럼프의 말과 행동이 좀처럼 갈피를 잡기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트럼프가 그동안 워낙 이런 행보를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이 행보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일정한 또 패턴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은 이 패턴 속에 이번에 우리 관세 협상에서 좀 실마리를 찾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의 패턴 뭘까요? 바로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용주 평론가 무슨 얘기죠? 트럼프는요, 이 SNS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요즘 뭐 정치인들 SNS로 정치 굉장히 많이 하죠. 뭐 본인의 입장을 내던가, 뭐 당의 입장을 내던가 굉장히 당연한 세상입니다. 근데 트럼프는요, 이거를 국가 간의 이 협상에 이용한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인 거예요. 보통 국가 간의 협상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수십 장의 뭐 종이 서류에다가 오피셜하게 이렇게 내서 거기다가 이 정상끼리 서명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통상적인 거잖아요. 그게 국가들의 신뢰이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우리한테 지금 25% 폭탄 지금 던졌을 때 SNS로 그냥 막 써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SNS만. 네, 이것도 자기 그냥 본인 SNS에 써버립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그 집권해서 그 뒤로 했던 거의 모든 행동들이 다 이 SNS를 통해서 먼저 공개가 되고 그 다음에 행동이 따라오고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저렇게 SNS에 써놓는 것들 이제 진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고 일어나면 언제 바뀔지 모르는 이 굉장히 큰 휘발성이 있어서 지금 모두가 다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휘발성이 있는 일종의 뭐 공식 외교문서 같은 걸 잘 남기는 스타일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SNS식 통보에 지금 우리도 관세로 이렇게 당하고 있지만 당한 나라가 또 있어요. 예, 먼저 덴마크입니다. 예. 최근에 이제 그린란드 문제가 이제 불거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2019년에 그린란드를 매입할 의사가 이제 미국 측에서 나왔습니다. 원래 미국이 그린란드를 매입하려고 했었던 건 역사가 깁니다. 알래스카 때부터 이제 진행이 됐었던 몇 차례 이제 얘기가 진행됐었던 건데 어쨌든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 게 이제 트럼프 일기 때고 지금 또 2기 때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일기 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데마크가 화들짝 놀랬죠. 그러면서 우리는 팔 생각이 전혀 없다. 강경책에 대한 얘기가 데마크 총리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안 갈래라고 이제 통보를 해버린 겁니다. 원래 덴마크 회담이 예정인데. 예, 회담이 예정돼 있으면서 회담에 내가 가서 덴마크 그린란드 구입 의사를 구체화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총리 입장에서 덴마크 총리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통보에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죠. 사전에 얘기가 진행됐었던 것들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듣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도 더욱더 재미가 있습니다. 이용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SNS에 어떤 걸 올렸냐면 그린란드 위에 빌딩을 하나 세워놓고 트럼프 빌딩을 세웠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약간의 조롱 섞인 그러한 내용들도 현재 이렇게 나타난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 않은 것이 우리 많은 비용과 시간을 아끼게 되니까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식의 발언도 논란을 자초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트럼프 있겠습니다. 본인의 입장에서 비용과 시간을 아낀 거지만 다 준비해놓은 덴마크는 뭐가 됩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이렇게 갑작스럽다 보니까 당시 덴마크 총리가 또 카메라 앞에서 이런 발언을 남겼습니다. It is with regret and surprise that I received the news that President Trump has cancelled his state visit to Denmark. I had been looking forward to the visit. It was an opportunity, I think, to celebrate Denmark's close relationship to U.S. 본 교수님, 말할 것도 없겠지만요. 이거 결례 맞죠? 외교 결례. 결례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힘을 믿는 정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떡할 거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죠. 예. 아쉬운 쪽이 뭐 어떻게 하겠냐. 대신에 본인은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유리한 식으로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주력하고 자기의 이미지를 고양하는 데 이제 집중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해서 정치 지도자로 성공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아니면 결례가 되든지는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자기에게 유리한 결과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알래스카에서 완전히 레드카펫 깔고 직접 영접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푸틴 대통령의 힘을 존중했으니까요. 시진핑 주석과 김해에서 회담했을 때도 굉장히 깍듯했죠. 왜냐하면 힘을 존중하고 빨리 중국과 이제 관세 전쟁을 일단 유예라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힘이 있을 때는 외교적인 이런 프로토콜이라든지 존중을 보여주지만 힘이 없을 때는 이것은 뭐 미국이 상관할 바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이런 식으로 흔적이 없는 그 외교를 계속하는 진짜 의도는 흔적이 있으면은 귀찮아집니다. 왜냐하면 구속되게 되거든요. 어떻게 문서로 약속을 하던가 하는가. 근데 이제 흔적이 없고 이렇게 SNS 메시지 정도로 하면은 이것이 미국 정부의 공식 문서인가 아닌가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리한 거는 한국이 약속했다. SNS 메시지를 들이댈 수가 있지만 불리할 경우에는 그거는 그냥 SNS 메시지였고 공식적인 합의는 없었다. 이런 식으로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소위 레버리지입니다. 그래서 존 볼턴 당시 안보보좌관이 회고록에 쓴 거는 하노이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 전에 3번 회의를 했대요. 근데 계속 강조한 게 내가 레버리지가 있냐 했는데 있다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요번에 타결을 안 해도 되겠구나. 내가 밀어붙여도 되겠구나. 이런 얘기를 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잠깐 힘이 있을 때는 상대의 외교 프로토콜을 존중한다라고 하셨으니까 어쨌든 관세를 원복시킨 것도 이거는 외교 프로토콜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것도 SNS로 하는 거는. 그럼 우리는 동맹이기도 한데 우리가 힘이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아쉬운 게 한국이라는 것이죠. 동맹 덕분에 한국이 80년 동안 경제 성장을 하고 예. 북한의 침략을 받지 않았으니까 아까 그 현금 인출기 얘기했지 않습니까? 현금을 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알겠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 패턴. 그런데 또 있습니다. 두 번째 패턴은 뭘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 트럼프는 공을 상대에게 넘겨라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번에 25% 관세 발언을 보면은 이 패턴이 읽힌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예. 25% 관세 부과 얘기를 했죠. 언제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한다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을 상대방에 넘겼습니다. 우리한테 이제 공이 넘어온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25% 관세를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시점을 못 받았지. 못 받지 않았고 이유도 못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무섭다라는 거죠. 이유를 알고 기간이 있으면 서로 간의 그 기간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그렇죠. 협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네네. 기한도 정하지 않고 이유도 명확치 않다라면 우리 입장에서는 다양한 카드를 들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 조금 전에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예. 그 결정을 누가 내리느냐? 트럼프 대통령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진들 입장에서도 미국 입장에서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 입장에서도 무엇을 줘야 될까? 라는 부분에 대한 의구점이 남아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조급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지 않으면 당장 기업들의 25% 관세 부과가 타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협상을 하되 우리는 공을 던져놓고도 오히려 편안하게 협상하겠다라는 트럼프식의 발로가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폭탄은 상대에게 던져놓고 상대가 알아서 이제 조급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그런 협상술이라는 건데 그러면 실제 그 공을 넘겨받은 다른 나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라들은 어땠어요? 영국을 예로 좀 들고 싶은데요. 네. 작년 여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작년에 이 8월 달에 미국과 영국의 관세 협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아직은 이 세부 사항까지 협의가 된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9월 달에 예.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 방문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게 그 장면이거든요. 굉장히 보시면 네. 얼마나 화려합니까? 특급 외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그래서 뭐 왕실의 전통 막 그 황금 마차를 타고요. 네. 하늘에 막 이게 그 공군 F-35 전투기 띄우면서 막 영국이 미국한테 그래도 말이 아직 형제 맞잖아 네. 하면서 이렇게 절절 이렇게 보이는 이런 모습을 아주 성대하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 공을 저쪽에다 던져놓고 슬쩍 보는 거죠. 너 얼마나 나한테 잘해줄 건데 내가 한번 두고 볼게. 예. 이런 느낌으로 지금 하니까 지금 저 만찬에 좀 왕도 와 있고 막 왕 친척들 다 와 있고 막 만찬에 식기만 1,400개를 동원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관세 협상 마무리 국면이다 보니까 어쨌든 영국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트럼프는 뭐 만족했는지 한번 발언으로 보도록 하죠. This is truly one of the highest honors of my life. Such respect for you and such respect for your country. 어쨌든 트럼프가 이제 우리 국회 얘기를 하면서 관세를 올린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봐도 자세히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뭘 구체적으로 원하는 건지. 그러니까 공이 결국 우리한테 넘어온 건데 우리도 이거 되받아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잘 되받아쳐야죠. 되받아쳤다가 오히려 더 큰 몽둥이를 맞게 된다면은 그건 국가 이익의 훼손이기 때문에 이 감정을 배제하고 결국에는 한국의 국가 이익이 어떻게 더 실현될 것인가 이 방향으로 결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공이 넘어가긴 했지만 어떻게 네. 되받아쳐야 되는가. 결국에는 이제 협상안이 왜 이제 법제화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가 문제를 삼고 있어요. 우리 국내적으로는 이제 야당에서는 이것은 헌법 60조에 따라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된다. 네. 이런 입장이고 여당과 청와대는 아니다. 이건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여기서 시청자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론에서도 많이 실수하는데 비준은 국회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준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데 네. 헌법 60조에 따라서 대통령이 비준을 할 때는 국회 동의를 과반수 출석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가 비준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비준하는 거에 대해서 국회가 동의를 하라는 것이 이제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 요구하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건 난 모르겠고 빨리
빨리 법제화해서 미국으로 빨리 투자를 시작해 이거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바심을 우리가 적절히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대통령이 가시적으로 그래도 한국이 뭔가 미국과 합의를 하고 있구나, 미국에 돈이 들어오고 있구나 하는 사인을 계속적으로 보내야 됩니다. 움직이려는 좀 사인을 조금이라도요. 조금이라도. 네. 뭐 트럼프 입장에서 절차는 모르겠고 그냥 뭐 빨리빨리 좀 움직여라 약간 이런 속내가 있는 거네요. 예, 그래서 경주에서 금관을 준 거는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저기서도 잘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어머니가 스코틀랜드 출신이기 때문에 네네. 영국 황실에 대한 동경이 어마어마합니다. 아, 원래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영국이 그걸 꼭 집어서 휴가도 스코틀랜드로 갔거든요. 트럼프 네네. 대통령이 저렇게 대접을 해주니까 영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우리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것이 사라지기 전에 빨리 우리가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해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또 있습니다. 패턴이요. 이번에 나올 패턴은 뭘까요?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극단적 제안이라는 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조금 당황하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더 세게 밀어붙여라 이런 게 트럼프식 전략이라는 건데 이게 그거 일단 처음에 그냥 세게 질러라 그거거든요. 이것도 근데 원래 경제학 용어에 있는 얘기라면서요? 예, 앵커리징이라는 예. 단어를 우리가 쓰는데요.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관세 얘기를 했을 때 네. 처음에 이제 25%라고 한 것에서 이제 기함을 했죠. 근데 만약에 10%라고 했으면 똑같이 기함을 했을 겁니다. 근데 10%로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25%로 협상을 하고 중국과는 100% 넘게 협상을 한 거죠. 네네. 일단 던져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숫자에 대한 것이 야 25%나인데 그러고서 15% 낮춰주면 상당히 많이 낮춰줬네라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살 때도 처음에 상대방한테 가격을 물어보면 그 가격을 기준점으로 협상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본질 가치에 따라서 하는 부분들보다는 네네. 그런 것처럼 저런 어떤 협상을 할 때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거래 기술이라는 책을 보면 협상을 즐긴다라고 하는 건데 네. 목표를 세게 잡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저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밀어붙이고 거기서 점점 낮춰.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생이 협상가였고 네네. 또 이제 사업가였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능숙하게 협상을 다루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 아니 있겠습니다. 거래 기술에 저게 써 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사업가 시절부터 이용주 평론가 즐겨 썼던 그런 방식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트럼프가 사랑하는 이 트럼프의 자택이죠. 네. 마러라고를 트럼프가 구입할 때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요. 원래 그 마러라고의 그 주인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거기 갔는데 이 건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걸 사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근데 주인이 가격이 안 맞는지 뭐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거 안 판다 그랬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마러라고 앞에 있는 그 해변길 그 부지를 사들이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마러라고 주인한테 나 여기 앞에 내 땅이니까 여기다가 네가 싫어하는 거 여기다 다 지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바다 전망도 가리고 네네. 여기다가 뭐 카지노도 짓고 뭐 다 하겠어 내가. 그러니까 가려버리겠어. 마러라고 네. 주인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러면 이거 마러라고 리조트인데 망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빼면서 트럼프한테 팔았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다시 우리 관세 얘기로 되돌려 보죠. 봉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럼 이것도 25% 지금 다시 원복한 것도 뭐 이런 일환의 전략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협상론 전문가인 펜실베니아 와튼 스쿨 예. 비즈니스 스쿨의 리처드 세일 교수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크게 때리면은 유리한 것이 상대방의 동기를 파악할 수 있고 거기에서 내가 레버리지를 창출할 수 있고 인식을 조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까지 인식은 15%가 새로운 현실이다. 그래서 네. 기업들이 거기에 맞춰서 사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25%로 바꿀 것이다 하니까 지금 혼동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유리한 협상의 이제 고지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보관인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25%로 올릴 수 있어, 25%로 올릴 수 있어 이런 카드를 계속 제시할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우왕좌왕 일희일비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만 계속 유리해지니까요. 덴마크 그린란드형 요구 때도 그랬는데 덴마크가 저항을 하니까 100% 관세를 때리겠다. 또 캐나다가 중국과 무역 협상을 하니까 100% 관세를 때리겠다 했는데 아직 때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 카드와 실제 정책 결정과는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위협과 정책을 구분해야 된다. 이런 조언을 주셨는데 패턴이 또 있습니다. 이번에 나올 패턴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트럼프에게는요 이런 공식이 있대요. 어쨌거나 내가 이겼다. 이건 뭔 얘기죠? 마치 정신승리처럼 좀 들리는 그런 단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올린 우리가 포스터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책상에 두 손을 놓고 한쪽에는 미스터 관세, 한쪽에는 관세 왕이다라고 스스로 글을 올리면서 저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부분들을 올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관세를 통해서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것을 저렇게 스스로 홍보를 합니다. 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지만 지금 많은 이제 분석가들 얘기는 그래도 국내의 용기일 가능성이 좀 높다. 스스로 미국민들에게 나의 성과를 자랑하게 된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한 발 더 앞서서 생각해야 될 것이 미국은 이제 11월 달이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게 되면 국내용에 대한 저런 홍보에 대한 부분들 그러기 위해서라도 다른 나라와의 협상을 계속해서 간헐적으로 끌어내면서 내가 어쨌든 이것을 협상을 끌어냈고 이게 미국에 도움이 된다라는 식의 어필을 더 강하게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가 저렇게 때리고 홍보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관세왕 트럼프가 최근에 한 발 물러선 적이 있어요. 뭐냐면 그 그린란드 병합에 대해서 좀 이제 반대를 해왔던 그런 유럽 국가들한테 관세를 또 매겨버리겠다라고 했다가 이거를 그냥 또 다시 철회한 겁니다. 그럼 당시 왜 그랬는지 트럼프의 발언 한번 들어볼까요? It's a deal that people jumped at. Really fantastic for the USA. Gets everything we wanted, including especially real national security. 아니 트럼프는 사실 하겠다 그랬다가 한 발 뺀 건데 왜 이게 환상적인 합의라고 하는 거예요?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또 협상을 좀 맺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히토리를 포함한 광물 채굴권이라든지 미군이 주둔하기 위한 차세대 미사일 방어등인 골든돔을 도입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알려진 분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 이런 행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우려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당장 유럽의 반발이죠. 지금 이제 그린란드의 EU의 이제 각 국가들이 군사를 주둔했고 또 덴마크가 1억 달러에 불과하지만 미국의 채권을 전량 매도하겠다라는 식의 이제 반발이 나온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에 보관하고 있는 금을 유럽으로 옮기겠다라는 식의 어떤 반발이 나타나니까 또 트럼프식도 행보 저질러 놓고 상대가 세게 나오면 다시 물러서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행태가 나타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 하더라도 물러섰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하죠. 나는 환상적인 합의를 통해서 내가 이것을 잘 마무리 지었다. 이렇게 포장한 것이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게 질렀다가 아닌 것 같으면 좀 물러난다. 이게 그래서 이제 타코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면 그런 어떻게 보면 밈 이런 게 좀 돌았어요? 엄청 돌았죠. 타코는 사실 뭐 이게 먹는 타코가 아니라 트럼프 always chicken 그게 뭔 뜻이요? 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난다는 뜻입니다. 치킨다웃이 저 닭이 겁이 많은 동물이라 사람 보면 무조건 도망가거든요. 그거를 이제 차용해서 트럼프는 언제나 이제 닭처럼 도망간다라는 건데 예전에 관세를 막 부과할 때 전 세계를 상대로 보면은 막 유예 기간을 막 90일간 넘겼다가 그 뒤에 한 달 더 줬다가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말은 세게 하지만 그 사실 행동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물러서는 또 이런 행태를 또 많이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막 놀리는 이런 밈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저런 식으로 치킨 타코 할 때는 저렇게 싫어하는 표정 짓다가 물러설 때 또 좋아한다. 그리고 지금 닭 모양으로 합성을 해서 그런데 합성 사진까지 보여지기도 하고 있고요. 이런 거 보면은 트럼프 타코 굉장히 큰 인기를 또 얻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요 자기는 겁먹고 물러서는 거 아니라고 절대 하고 있어요. 협상의 기술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걸 무시할 수가 없는 게 트럼프가 뭐 모든 걸 다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로 만약에 그걸 무시했다가 잘못된 사례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요 타코만 믿고 있다가 망했던 사람이 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거든요. 왜요? 그 트럼프가요. 심지어 작년 11월부터 자신의 SNS에다가 베네수엘라 상공과 주변 공역을 전적으로 폐쇄된 것이라고 생각하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이미 했군요. 이미 저때 이미
전함들이 베네수엘라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심지어 베네수엘라 대통령한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게 예고까지 해줬어요. 근데 마두로 어떻게 했습니까? 체포되기 전날 밤까지 이 트럼프 흉내내면서 춤추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거 믿고 예. 있다가 지금 저렇게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트럼프식의 패턴이요. 지금 미국 국내에서도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게 밈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직설적으로 이 트럼프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King Trump's private army from the DHS, guns belted to their coats, came to Minneapolis to enforce the law. 자, 이 미국의 전설적인 이제 가수가 지금 미니애폴리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사태를 비판하고 나선 거예요, 저렇게. 그런데 이제 트럼프의 제멋대로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어떻게 보면 트럼프식의 패턴들, 외교 프로토콜을 다 무시하는 이런 패턴들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첫 해는 이제 버틸 수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영국도 중국과 정상회담을 가지는 식으로 유럽 국가들이 중국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탈이 심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상한 것보다 경제가 잘 잡히고 있지 않아요. 소비자 지수가 12년 만에 최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1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한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안하무인적인 국내 정책이라든지 외교 정책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박자 쉴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군대 갔을 때는 국방부 시계를 거꾸로 매달아도 시간은 간다. 4분의 1이 지났습니다. 트럼프 임기에. 그러니까 3년만 버티면 됩니다. 네, 또 세 분과 함께 트럼프식 관세 인상 전략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이야기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50분에 더 알찬 지식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